네, 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야속한데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또 최종 지침이 지금 이 촬영하는 시점하고 한 2주 정도면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기쁜 마음으로 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뭐 현실이니까 현실에 맞춰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77페이지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죠? 요때 이 77페이지 이전까지가 바로 뭐였어요? 근현대사의 시작이자 1860년대이자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이해하자. 이 흥선대원군은 문호를 철저히 걸어 잠그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인지를 꼭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여러 대외 충돌도 생기고 자기 아들 고종을 위한 어떻게 보면 정치라고 할 수 있는 민생안정과 왕권강화 정책, 그에 따른 뭐 여러 가지 폐단도 있었어요. 물가 상승에 대한 폐단, 그 경복궁 준공과 관련된 거죠. 당백전, 이런 키워드들, 삼정의 문란에서의 어떤 키워드들, 특히 그 양반들에게도 군대 가는 대신에 내는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게끔 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호포제,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대외 충돌은 제가 순서표로 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 정도까지 하면 거의 뭐 완벽합니다. 이전 국사로 돌아가도 여러분들 만점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870년대, 지난번에 밑밥을 좀 깔아드렸는데 1870년대는 어떤 시기예요? 이제 흥선대원이 물러났다 그랬죠. 그죠? 흥대가 아웃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 고종과 며느리 민비, 고종 입장에서는 와이프겠죠. 그죠?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걸 친정 정치라고 그래요. 친정. 무슨 뭐 이게 뭐 사돈 친정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직접 정치한다. 친히 정치한다는 뜻인데 이 사람들은 개화 마인드가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문호를 열자. 이 사람은 닫자. 열자. 그러면 원턴 원치 않던 간에 최고 집권자가 이런 생각을 갖다 보면 대외적 환경도 그러할진데 이게 문호가 열리게 되죠. 물론 유감스럽게 우리의 국력이 매우 약하고 조선의 국력이 그 주변국에서 갑자기 신흥 강국으로 급부상하는 일본, 정말 우리 역사에서 천천지 원수죠. 그 일본 애들은 이미 문호를 열어서 부국강병을 이루었거든요. 걔네들한테 갈굼을 당하는 그런 시작이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1870년대 이런 시기 포인트를 반드시 인지를 해 두셔야 돼요. 요즘 수능은 이 정도면 충분하고 넘치거든요. 자, 그게 바로 페이지에서 나와 있지만 강화도 조약인 겁니다. 자, 강화도가 우리 전근대사에서도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몽골과의 항쟁에서도 일로 피난 갔고, 병자호란 때도 소현세자 복림대군은 일로 피난을 갔습니다. 아버지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갔지만, 그죠? 그리고 뭐 고인돌도 여기서 최대로 발견되는 곳이고 부곡리 지역에. 근데 여기서 또 언급이 됐어요. 이전 국사에서는 이런 걸 몰아서 묶어서 멋진 문제를 만들었는데 요즘 수능은 그런 걱정 없으니까요. 바로 강화도에서 조약을 맺습니다. 바로 조선과 일본이죠. 조선 일본 간의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데 여기서는 요 정도 키워드 싸움에서 이기시면 됩니다. 자, 갑작스럽게 그냥 뜬금없이 조약이 체결되지는 없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쪽발이들이 조작한 사건인 운요호 사건이라고 그래요. 배호자입니다. 이 운요호 사건을 쪽발이가 조작을 해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자기네들이 먼저 우리를 공격해놓고서 국력이 세니까 우리는 조선 애들의 우리 함선에 대한 공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니네를 공격하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조작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냄새가 강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조작해서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는 강화도 조약 1876년인데 연도 관심 없고 70년대 체결된 강화도 조약의 하나의 원인이다. 그리고 니네 왜 우리 함선을 공격하느냐? 어차피 힘이 약하다는 걸 지네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윽박을 질러서 문호를 열게 만드는 거죠. 닫힌 문이 확 열리는 게 바로 강화도 조약이에요. 몇 년대? 70년대.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 강화도 조약은 분명히 힘의 균형이 일본 쪽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불평등한 조약이다. 그러니까 이런 건 기본적 센스죠. 우리에게 유리할 리가 없죠. 힘센 자가 왜 우리에게 유리할 조약을 체결하겠습니까? 불평등 조약이고 또 키워드가 뭐 또 자질구레하게 들어가면 좀 깊게 들어가면 정확히 얘기하면 어려운데 요즘 시험 자체가 그러니까 불평등 조약이고 이 세 개의 항구를 열게 해요. 우리 한반도가 삼면이 바다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네들 쪽발이 쪽에 가까운 지금의 부산, 그 다음에 지금 북한 땅인 원산, 동해안 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울 인근 쪽에서 가까운 인천이 있죠. 이 부산, 원산, 인천 세 개의 항구를 개항하게 하죠. 10개자 항구 항자.
요게 키워드예요. 불평등하다.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그 불평등의 대표적인 예는 요렇게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치외법권이라는 게 있죠. 치외법권. 자, 치외법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나라 땅 안에서 타국의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우리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법이죠. 그죠? 결과적으로 강대국이 약소국을 짓밟을 때는 꼭 끼어 집어넣는 게 치외법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태원에서 미국인한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맞았다. 그럼 당연히 폭행죄를 저질렀으니까 우리 법에 의해서 미국인을 처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걔네 나라 법에 의해서 처벌하겠다라고 그 사람을 범죄자를 데려가는 거죠. 그럼 처벌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 그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실 텐데 저는 거두절미하고 현 시험에 맞게 제 머리에 지식이 부족해서도 있겠지만 현 시험에 맞게는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 세 개 항구를 개항한다. 항구를 문호를 닫았던 나라가 문호가 강제적으로 열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침략의 대상지가 된다는 뜻이죠. 물론 더 큰 범주에서는 우리 그 당시 조선이 그 강대국의 어떤 힘의 논리에 눌리면서 많은 경제적 이권을 빼앗기게 되겠구나. 경제적인 것뿐만이겠습니까? 정치적인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요 세 개 항구, 요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강화도 조약에서는 충분합니다. 저도 더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다니까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자, 강화도 조약 무슨 사건 계기로? 운요 사건 계기로. 일본에서 강제적으로 문호가 열렸다. 힘의 균형이 당연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불쾌하지만 이렇게. 그죠? 두 가지 기억하자. 불평등 조약이다. 치외법권, 걔네 나라 법으로 처벌한다. 범죄자를. 부산, 원산, 인천 이름은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 세 개의 항구를 개항하게 된다. 됐죠? 자, 요게 바로 지금 보시는 동그라미 2번의 내용이니까 요 내용을 체크를 하시던 책에 있는 거에서 요 내용만 밑줄을 그으셨던 충분하겠습니다. 운요 사건, 배경, 계획이 다 나와 있죠? 그거 체크해 두시고요. 자, 여기서는 정확히 한번 볼게요. 요거 일본과 우리 조선 입장에서의 문호가 열린 최초의 조약인데 근대적 조약에 입거한 최초의 조약인데 80년대 이런 흐름 속에서 문호가 한번 열리면 본물 터진 거죠. 80년대 연도는 82년인데 저는 그런 걸 잘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80년대 미국, 지금 우리하고도 관계가 대단합니다만 미국과 조약을 또 체결하죠. 미국과 조약. 이걸 이른바 조선과 미국의 통상수호조약이다. 그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렇게 긴 말을 쓰는데 전 모르겠어요. 조선과 미국의 앞자가 조미겠죠. 그죠? 미국과 조약도 역시 80대 정확히는 초반에 체결이 돼요. 최초는 일본이라는 걸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고 시기는 좀 뒤지만 그러다 몇 년 차이 안 납니다. 미국과의 조약, 이른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는데 여기서는 뭘 조금만 조심하시면 되냐면 여기에 없었던 물론 미국이 강대국이니까 우리에게 압박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치외법권이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강화도 조약에는 없는 미국과의 조약에서 최초로 들어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최혜국 조약이라는 거죠. 최혜국 대우라고도 합니다. 최혜국. 이게 쉽게 얘기해서 최고의 혜택을 부여받은 국가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말풀이가 의미가 있겠냐라고 또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좀 이해를 좀 해주십사라고 당부를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걸 길게 얘기하면 이게 거시경제라고 하는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경제라고 하면 이게 사회 과목의 선택 과목이든 아니면 비문학 지문이든 공포수로 하는데 이 최애국조약이라는 게 거시경제에 나오는 경제학 용어예요. 그러니까 일단 답답하잖아요. 그걸 제가 다 왈가왈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머리에서 막 지진이 날 테고 짧게 말씀드리면 어떤 나라, 그러니까 조선과 여러 나라가 조약을 체결할 거 아닙니까? 약소국 조선과 그 나라 중에서 그 여러 나라 조선과 조약을 체결한 여러 나라 중에서 우리 미국은 최고의 혜택을 받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국이 제 A국이라고 칩시다. 이게 참 이래서 이제 설명을 하려면 길어요. 이게 조선이고 이 조선이 워낙 약속에서 조약을 체결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순서는 이렇게 가고 이게 1번, 2번, 3번 순서고 조선이라는 약속과 강대국들이 조약을 체결할 때 지금 A가 최초는 지금 일본 아닙니까? 근데 일본에는 최국조항이 없는 거예요. 강화도 조약에. 그게 기본이야. 그럼 이 B가 두 번째가 바로 미국인데 나머지는 기타 잡스러운 아무 나라라고 칩시다.
이 미국이 조선과 조약을 체결했을 때 이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약의 내용이. 그죠? 그게 향후 이게 C던 라지 D던 라지 E던 간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 비국인 곧 미국이 조선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C나 D에 밀리지 않는다. 혹은 이미 먼저 체결된 A 곧 일본에 비해서도 우리가 조선으로부터 뜯어갈 수 있는 거라면 최대한 끌어갈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을 부여받은 조건을 스스로 집어넣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어차피 뭐 조선은 그 당시 얼치기니까 무슨 내용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약소국이고. 그러니까 다른 여타의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 미국은 우월적 위치에 있다. 이게 제일 쉬운 이해야. 우월적 위치. 그러니까 이걸 한번 명문화시키면 최국대우 혹은 최국조항이 들어가면 조선은 개 털리는 건데 다행스럽게 일본과 체결된 강화도 조약은 없었고 미국이 최초인 것뿐이지. 물론 나중에 일본도 조선 멱살을 잡고 하드캐리하면서 최국조항을 얻어내요. 나중에. 근데 현 수능 국사의 수준에서는 그런 게 안 나오니까 미국이 최국조항의 최초고 다른 나라들이 CDE를 따질 때도 역시 최국조항을 집어넣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는 큰일 났다 이해하시면 되고 최국조항이 최초로 들어간 건 미국이다 일본이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되면 빠질 틈이 없습니다. 자, 제가 지금 80년대 설명을 사실 드리면 안 되는 건데 최초와 그 다음이 뭐냐는 걸 얘기를 하고 밑에 우리 책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옆에 밑에 서구 열강과의 조약 체결에 뭐 러프독 이런 나라 쳐다보지 마시고 첫 번에는 조미소 통상적이 비추시고 무슨 대우 무슨 조항만 동그라미 치시면 돼? 그렇죠. 최국 조항. 이건 무조건 미국인 거야. 뭐 그렇게만 체크해 주면 돼요. 일단 어떤 느낌 듭니까? 조선 큰일 났다 이 생각 들죠? 서주가 뭐 약소국인데 강대국들이 다 뜯어먹을 수 있는 이런 조항을 어찌됐건 명문화시켰기 때문에 우리 조선은 이제 추풍낙엽 바람 앞에 등불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페이지 77페이지의 내용이 얼추 끝났어요. 거기 보시면 요 얘기를 하나 좀 해야 되겠어요. 조선책략이라고 자료 플러스가 있죠. 그죠? 조선책략. 이 조선이란 나라가 어떻게 미래의 외교 정책을 꾀해야 될까? 꾀해야만 하느냐라고 청나라의 황중센이라는 참 이게 남의 나라 이름 애들 적는 것도 참 웃긴데 청나라 있죠? 주변에 황중센이 저술한 책이에요. 조선책략. 지금 청나라도 강대국들한테 개털리고 있는 주제에 사실 오바 중에 상오바죠. 얘가 지금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청나라 외교관인데 뭐 자기가 청나라를 떠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넓은 시각으로 내가 바라보는 외교의 관점, 특히 조선이 가져야 될 이걸 저술을 했어요. 여기에는 다른 얘기 차포를 다 띄겠습니다. 조선은 지금 제가 이 녹색이죠? 연두색으로 적어볼게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조선은 주어가 조선이니까 조선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고자 이 러시아가 신은 강대국까지는 아닌데 이 아시아권이 워낙 국력이 약하다 보니까 유럽에서 삐리삐리한 러시아가 여기서 호랑이 행세하고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러시아의 영역은 되게 넓지 않습니까? 아시아까지. 또 사실 그 당시 우리 남과 북이 합친 조선이라는 나라에서는 국경선을 두만강에서 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은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지. 물론 황중센의 개인적 생각이에요. 러시아의 남쪽으로 향하는 마치 장수왕의 남하 정책처럼 요걸 저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려면 차포를 다 띄고 뭐를 해야 되느냐? 미국과 친해야 된다. 미국과 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뭐 일본에 파견하는 외교관인 수신사에 의해서 이 책이 저술된 책이 우리나라로 반입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고종과 민비가 본 거야. 러시아 남하 이거 막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 테고 미국과 친하자는 요 얘기가 하나의 조언처럼 영어로 어드바이스처럼 들려서 마침 강화도 조약으로 나라 문이 열렸으니까 그 다음 순서는 미국이다. 그래서 미국과 조약이 체결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조선책략이라는 청나라애가 쓴 책은 이런 모르셔도 되죠? 어떤 조약이 체결되는 원인이 됐어? 조선과 미국. 그죠? 조미소 통상조약. 뭐 이름 다 긴 건 빼겠습니다. 이것의 원인이 됐다. 그 얘기가 밑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가 어떻게 제시가 돼도 이 정도면 고난이도 문제일 텐데
러시아의 남아저지 조선에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미국과 친하자는 문구가 있으면 그건 바로 조선 책략이고 그 조선 책략은 바로 미국과 조선이 조약을 체결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제가 여기서 하나 좀 첨언을 좀 해볼게요.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이 책에 들어와서 고종과 민비는 뭐 이 책이 좋은 책이구나 그렇게 따르자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성리학으로 똘똘똘 무장된 유생이라고 불리우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철저하게 위정척사. 자 보세요. 이 단어가 오른쪽 페이지도 우리를 페이지를 가득 장식하고 있는데 다른 것을 위해서 사악한 걸 배척하자. 곧 성리학이 최고다 이런 뜻이에요. 성리학적 가치를 최고로 보고 이에 따라서 서구 세력을 배척하자. 서구 세력 배척이라는 키워드가 바로 위정척사 사상인데 위정척사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선 조선 책략이 어떻게 보일까? 고종과 민비는 좋게 봐서 미국과 조약을 체결했다니까요. 러시아 막으려면 미국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조미소 통상조약 체결됐어요. 그런데 성략으로 똘똘똘 무장된 이른바 위정척사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책이 어떻게 느껴지겠어? 쓰레기책으로 느껴지겠지. 왜? 우리가 볼 때는 러시아도 서양 세력이고 미국도 서양 세력인데 러시아라는 서양 세력을 막으려고 미국이란 또 다른 서양 세력을 끌어들이자고 주장하는 이 책이야말로 쓰레기책이다. 그러면서 불태운다. 제 말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조선 책략은 나를 정리해볼게. 조선 책략이라는 우리가 쓴 책도 아니고 청나라가 쓴 책은 두 가지 반향을 조선에 일으켜. 하나는 조미소 통상조약. 고종과 민비 입장에서 성략자들에겐 위정척사 사상을 더 강화시키는 거지. 이 책은 쓰레기책이다. 러시아도 미국도 똑같은 오랑캐인데 누구를 막으려고 또 다른 오랑캐를 막으려고 또 다른 오랑캐를 끌어들이건 개수작이다 하면서 이걸 반대한다고. 이해되시겠죠? 두 가지 반응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시험장 이제 우리 80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충분히 조선 책략 관련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되겠죠? 네, 그 정도 설명드리고요. 밑에 이제 5번 황토색으로 된 5번 개화정책에 추진되어 있는데 옆에다가 대문짝만하게 한번 적어보실게요. 뭘 적냐고요? 1880년대라고 적으세요. 1880년대. 이제 70년대는 끝났어. 그럼 빠르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지겨울 정도일 텐데 1860년대 누구 찾아? 흥선대원군 찾으면 되는 거야. 그지? 1870년대는 못 찾으면 돼? 흥선대원군 물러나면서 그렇지. 강화도 조약이 체결돼. 강조가. 그죠? 그러면서 80년대 초반에 조미가 체결되면서 조선 책략 말씀을 드렸어. 됐죠? 자, 이제는 80년대인데 1880년대. 요거는 제가 사건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1880년대의 흐름. 요때부터 사건이라는 게 많이 터져요. 여기도 사건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런데 여기는 사건이 많이 터지는데 대부분 이쪽 파트를 연도 중심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계셔서 판서 똑똑하고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어서 애들이 이쪽을 싫어하더라고. 저도 그랬거든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어디 뻔해서 자기 경험으로 저도 이렇게 선생님이 될 줄 꿈에도 몰랐지만 강사가 될 줄 꿈에도 몰랐지만 제가 싫었던 학창시절에 싫었던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저는 정말 양아치가 되는 거거든요. 지는 그렇게 욕하면서 지가 그 방법 써? 제가 세상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방법은 쓰기 싫어서 이런 식으로 이 80년대에 대한 흐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지금 책의 제목을 보시면 개화정책의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화정책의 추진. 자, 70년대 때 강화도 조약으로 어찌됐건 원친 안 했겠지만 나라의 문이 열렸죠. 그리고 고종과 민비는 어떤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고 그랬어. 개화 사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 당연히 개화 정책을 추진할 거야.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880년대는 먼저 첫 번째 개화 정책이 연도 생각하지 마시고 추진되었다. 그걸 먼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정확히 하면 개화 정책 추진의 시작이죠. 이 표현이 옳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 80년대 이러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다채로운 사건을 가볍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짧게 여기 끝 판서가 지워질 때까지 가볍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판서 많이 안 하는 거 아시죠? 제가 판서하는 사람 엄청 싫어했어요. 자, 먼저 82년에 연도는 제가 의미 없게 적는 거 아실 거예요. 이모년인데 12간지 따져서 이모군란이 터져요. 바로 밑에 제목에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오른쪽 페이지에서 이모년의 군바리들이 구식군인이에요. 선생님, 군인 중에 구식도 있고 신식도 있어요? 예, 있어요.
개화 정책이 추진되면 당연히 새로운 군대인 신식군대를 민비 정권에서, 고종과 민비는, 고종보다 민비가 다 쥐락펴락을 했으니까 민씨 정권에서 신식군대를 키우려고 그러겠지.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은 월급 칼같이 나가요. 직업군인이거든요. 근데 99년들에게 월급이 무려 13개월, 한 1년하고도 한 달 동안 월급이 지불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럼 99년들은 배가 고프잖아.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근데 가만히 보세요. 신식군대에겐 융숭한 대접을 해주고 자기네들에겐 홀대를 하면 그건 신식군대에 대한 반발이라기보단 99년대 입장에서는 그 정책을 핀 위정자, 그 정치가들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되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걸 주도하는 게 민비잖아요. 제가 이래서 서민에게 대우 못 받은 민비가 자꾸 명성황후라고 칭호되는 것 자체에 대한 제 마음속에 걸림돌이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명성황후란 말 안 씁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 민비가 뭐 자기 엄마 아빠는 어렸을 때 돌아갈 수 없지만 친인척, 민씨 친인척을 중앙정계로 막 끌어들여요. 스카웃을 해서 자기 판을 만들거든요. 자기 남편은 바보 병신을 만들고 자기가 정치를 다 한다고요. 세상에 이런 왕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99년대 입장에서는 그런 꼬라지를 보면서 야, 저게 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 다 민비 때문에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그래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런 말은 책에도 있지만 적지도 마세요. 99년대에 대한 차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결과적으로 개화정책에 대한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곧 민비에 대한 반대, 그 다음에 개화정책에 대한 반대죠. 왜 우리가 홀대받느냐 이거지. 그지? 대한 반대.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신각이라고 있는 종각에게서 99년들이 모이고 또 서민들도 그걸 가만히 보다가 왜 이렇게 모이셨어요? 그럼 이제 민비 욕할 거 아닙니까? 그 민비에 대한 반감이 엄청 많거든요. 아니, 상식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반감과 똑같은 거예요. 왜 개화정책 쓸데없이 왜 여자들이 나대가지고 왕비 주재치가 여왕인 줄 알고 나대니까 그래서 개화정책에서 실질적으로 서민의 삶은 매우 약화되었거든요. 왜? 일본이라는 강대국이 우리 조선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습니까? 경제 활동을 그렇게 하겠냐고. 아니죠. 그럼 다 결과적으로 값싼 일본의 공산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우리나라 농산물 가져가면서 결과적으로 이게 대체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서민의 삶은 크게 피폐되거든요. 그런 불만이 농축이 돼서 민중들이 대거 가담하는 군바리들의 난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인즉슨 군란인데 군바리들의 반란, 쿠데타인데 이건 사실 민중들이 더 많이 가담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없어요. 어찌됐건 이모군란 이걸로 민비가 도망을 갑니다. 자살한 척하고 자기는 죽임을 당한 것처럼 하고 자기 고향 장원으로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면서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시아버지라기보단 뭐 시아버지 얘기는 좀 이따 좀 뒤로 돌리고 99년들이 날 죽이려고 해요. 99년들은 자기 시아버지 흥선대원과 친해서 흥선대원을 다시 정권에서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잖아요. 10년 전에. 그죠? 80년대니까 어느덧. 그죠? 우리 대중들과 99년들이 흥선대원을 다시 초빙하거든요. 우리를 위한 정치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만큼 흥선대원의 인기가 높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 개화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를 서민들이 더 직접 느끼니까. 어찌됐건 이런 상태에서 민비는 청나라한테 도움을 SOS를 요청하면서 99년들과 흥선대원의 처벌을 요구했던 거지. 그랬더니 청나라 군대가 자기네들이 아버지 나라 아니냐 이렇게 또 주접을 떨면서 날라들어와서 경복궁을 점령하고 있던 99년들을 처단하고 흥선대원도 자신의 나라인 청으로 볼모로 끌고 가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민비가 중앙정계로 다시 복귀가 됐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스토리텔링이라고 자꾸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는데 자꾸 이렇게 국사 시간에 영어 얘기하지 말고 내용인즉슨 그런데 그게 시험에 나오겠냐고. 우린 그런 얘기가 의미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모군란은 99년에 대한 차별에 대한 반발인데 신식군대에 대한 반대. 근데 결과적으로 요 내용을 기억해달라 이거야. 민비와 개화정책에 대한 반대로 이해를 해달라. 최종 결론은 뭐냐 이거야. 민비의 재집권이죠. 민비의 재집권. 다시 청나라에 의해서 컴백하는 겁니다. 99년들 다 처단되고 흥선대원은 청으로 끌려가고. 그죠? 그럼 당연히 민비는 자기가 물에 빠진 사람인데 구해준 사람이 되니까 청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청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거야. 청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이 더 강화된다. 이전보다 더 강화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이고 그 이후에 체결되는 조약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요때 말이죠. 이 구식군인들과 민중들이 어차피 강화도약은 일본과 체결된 거니까 일본 그 당시 영사관이 지금의 안국역 쪽에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쪽에 있어요. 일본 대사관이. 그쪽을 공격해요. 왜? 강화도 조약이 민비가 오픈한 거지만 대상국이 일본인데 쪽발에 대한 반감은 이전 우리 역사에 수천 년 동안 엄청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외부 임진왜란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본 공사관이 불에 타요. 민중들이 불을 질러서. 호리모토라고 하는 신식군대 이른바 별기군인데 별기구의 교관에 목을 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이런 일 뒤처리를 할 때 일본에 배상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강대국 일본 이런 걸 가만 놔두겠냐고. 니네 서민들이 우리 공사관 불 질렀다 이 쌉새들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꼼짝도 못하고 배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가 지금 오른쪽 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어요. 그죠? 거기에 보면 조선과 일본 간에 제물포 조약이 돼 있죠. 이 제물포가 바로 인천의 옛 이름이거든요. 제물포 조약.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는 있어요. 이 정도면 난이도 상이에요. 제물포가 인천이다가 시험이 아니라 조선과 일본 간에 제물포 조약이 체결된 건 뭐 때문이냐 그럴 때 이모군란 때문이다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이 정도면 난이도 최상급이에요. 보통 이런 거 피하시거든요. 출제위원들이. 시험이 쉬워졌기 때문에. 그런데도 너무 최소한도 안 하니까 만점자를 맞고 싶은 마음이신지 이런 걸 내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이런 거 왜 낼까 생각이 드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으니까 청나라 상인들에게 장사꾼들에게도 특별 혜택을 주는 조약을 조선이 입을 딱 틀어막고 해줘야 돼요. 왜? 청의 영향력이 강화됐으니까. 그걸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이라고 긴 이름을 하는데 저는 관심이 없고 조선은 청나라에게 혜택을 준죠. 그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으니까. 됐죠? 저는 단언컨대 제물포 조약만 정확히 최종 결정으로 하셔도 이 이마곤란에 관련된 제 설명과 함께 게임 끝난다고 봅니다. 어찌됐건 일장 충몽됐습니다. 흥선대원군 잠깐 재집권했다가 금세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가서 7년 만에 돌아오고요. 사실 7년 작전이 좀 빨리 돌아오긴 하죠. 어찌됐건 민비는 다시 요지부동의 막강한 권한을 누리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건데 그냥 제 얘기 듣는 걸로 하실게요. 자, 2년 뒤인데요. 뭐 2년 뒤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때는 바로 갑신정변이라는 게 터져요. 지금 보세요. 큰 줄기가 80년대 개화정책 추진이에요. 그게 큰 그림인데 84년에 갑신년의 정치적 변란. 어려운 말이겠어요 이게? 그죠? 쿠데타죠. 그럼 자, 이걸 왜 터졌는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모곤란이 실패했죠. 그럼 민비는 재집권했죠. 민비는요 청나라처럼 이 청의 의존도가 높은 애예요. 마치 신라가 고구려에 의존 많이 했던 거고 너무 냄새가 비슷해. 청이 자신이 한번 도와주니까 청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막 이렇게 무릎 꿇고 사정한단 말이야. 사대를 하는 거지. 그럼 걔네들의 개혁 모델, 개화정책의 추진 모델도 청이겠지. 근데 청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중화사상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완전히 확 바뀌어야지. 사람이 180도로 변해야지 성공하거든요. 잘못된 모습이었다면. 근데 청은 자신이 중국이고 중국이 세상의 최고인데 지금 잠깐 서양 애들이 우리보다 나았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기 위안적인 어떤 개혁을 하거든.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가는 거죠. 싹 바뀌어야 되는데 반면에 일본처럼 일본의 그 당시 메이지 유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180도 바뀌기 작전이었고 대성공을 했죠. 적어도 요 시기만 해도요 벌써 일본이 청나라를 한참 앞섰던 건데 우리나라의 그 당시 똑똑했던 20대 초중반의 천재들, 관료였던 공무원이었던 과거 시험 다 쓸어 먹었습니다. 장원급제로. 그런 사람들은 청처럼 바뀌어서는 곤란하다. 응? 무조건 일본 지향적이 된다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그런 애들을 급진 개화파라고 그러지. 급진 개화파. 우리가 신진사대부터 급진파 정몽주가 있었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젊은 천재로서 이 사람들이 일본처럼 싹 바뀌자 민비 같은 혹은 민씨의 친일파 같은 애들은 청나라 지향적이라 나라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다라고 속도 차이에 대해서 개화는 개화인데 개화의 속도 차에서 서로 내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른바 자 이거 많이 아시죠? 우정국, 지금의 우편사무를 담당하는 우정국입니다. 우정국 개국 축하연. 그 당시 우편사무를 안 받다가 우리 역사에서 우정국이 최초로 10개자 열리는 거예요. 그때 축하 파티, 축하 연자가 파티 연자거든요. 한자로.
요걸 계기로 해서 이런 사건이면 민비나 고종이나 민씨일파의 그 온건 개화파애들 다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얘네들은 숫자가 적은데 걔네들이 다 같이 축하러 올 때 커튼 뒤에 자객들 숨겨가지고 한 번에 목숨을 날려버리면서 지네들이 권력을 잡겠다는 거죠. 물론 고종을 죽이려 할 의도는 없었고 민비에 대한 반감은 컸죠. 그죠? 그게 바로 우정국 개국 축하. 이게 매번 시험에 나오는 선지죠. 우정국 개국 축하를 계기로 갑신년에 급진개파가 정변을 일으켰다. 많은 민씨가 그때 죽었어요. 사실 타격 받았습니다. 민비도 죽이려고 그랬는데 고종이 막았죠. 자기 와이프니까. 그리고 고종이 이 당시 이 급진개파를 되게 총애했다가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는 대단히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 입장에서 그러니까 되게 협조를 안 하고 오히려 이거는 뭐 자기 와이프하고 왜 온건개화파 건드리느냐 이런 식으로 봤기 때문에 이게 성공하기 쉽지 않았던 건데 어찌됐건 뭐 많은 피를 받고 그 과정에서 이른바 3일천하 이 단어 꼭 기억하셔야죠. 만 48시간도 채 안 되는 건데 3일간의 세상을 장악을 합니다. 이러면서 여기서 뭔가 개혁을 해야겠다. 판을 싹 바꿔버려야겠다라고 해서 이 패정개혁안, 잘못된 정치를 폐지하고 개혁안을 제시하는데 그런 말 모르셔도 되니까 이 3일 동안 얘네들이 권력 잡을 때 떠들었던 게 있어요. 뭐 떠들었다는 표현은 제가 좀 너무 좀 표현을 세게 한 것 같고요. 세상을 바꾸자. 청나라 봐라. 신분제도가 바뀌었다. 신분제도가 폐지됐다. 일본 봐라. 일본. 메이주신 때 신분제 폐지되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가자. 신분제 폐지를 주장해요. 이게 아마 역사에 아마 가정은 없지만 이게 성공했다면 그 당시에 적어도 이 뒤에 신분제가 폐지된 건 10년 뒤거든요. 10년 전에 신분제가 폐지됐을 거예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주장일 뿐이죠.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표현 안 하고요. 그 당시 분들이 표현했던 걸로 인민평등권이라고 해요. 자, 눈치채시겠죠? 인민평등권과 신분제 폐지 같은 말인 거, 그죠? 시험은 무조건 이 단어로 나올 것이 확실합니다. 제 이름 석자를 걸고요. 인민평등권을 주장했어요. 근데 안 됐다니까? 왜 3일천하니까. 그럼 아니 3일 뒤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야, 이때 살아남은 민비가 또 사람 풀어가지고 청나라 사람들한테 청나라가 그 당시 군대가 청푸전쟁이라 그래서 프랑스한테 외침을 당하거든요. 청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애들이 인천항을 통해서 자기 본국으로 귀국하려고 그러는데 떠나기 직전에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청나라 군대가 다시 서울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 급진개화파들의 난동을 난동이란 말을 쓰면 안 되는데 그죠? 이 정치 변란을 진압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3.1천으로 끝나는 이유는 청군대의 개입이야. 야, 여기서 여러분들 쉬운 문제 하나 잡아볼까요? 80년대에 있었던 원투펀치의 사건,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의 공통적 결과는 누구의 개입으로 실패한 거예요? 청나라의 개입. 그럼 이 사건 이후에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되겠지. 왜? 둘 다 민비의 큰 인생의 위기였는데 다 구해주게 청나라면 물에 빠진 사람 구하면 보따리 내놓으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청군대의 개입으로 이건 실패가 되는 거죠. 실패. 그죠? 네? 그리고 청의 영향력은 무한대로 세지는 거예요. 똑같이 공통점 두 사건에 청의 영향력. 제가 뭐 위안스카 이런 사람들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두 개 의미만 하시면 충분하고 넘치거든요. 이 정도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수능에선 지나친 지식일 수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 더 살을 붙여볼게요. 이게 다 끝나는 겁니다. 지금 이 나머지 챕터가. 자, 이 구도에서 85년에 전혀 이 사건과는 연관관계는 없습니다만 무슨 일이 터지냐면 영국 아시죠? EPL로 유명한 영국의 애들이 우리나라의 저 여수합 쪽에는 거문도를 무단 점령해요. 우리에게 통보도 안 하고 정부에게 거문도라는 여수합 쪽에 남해 쪽에 있는 섬을 무단 점령하는 거지. 이걸 바로 우리가 거문도 사건 이렇게 불러요. 그럼 영국은 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섬을 무단 점령했을까? 아주 러시아라면 아주 학을 띠는 게 영국이거든요.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아까 이 단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죠? 조선 책략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그거 보세요. 러시아는 다른 주변국의 공공의 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 저 유럽의 영국 애들이 배를 전함을 가지고 와서 러시아가 한반도 내려올까봐 거기서 야 러시아 내려오지 마 이 자식아 그러면서 우리나라 섬을 점령하고 왜 우리나라 섬이냐 러시아를 직접 공격하지라고 얘기하시면 약간의 그 세계사적인 지식이 들어가니까 좀 줄이고
우리나라 섬을 무단용해서 한반도로 내려오지 마! 이렇게 압박을 치는 거죠. 그랬더니 못 모르는 사람들은 세계 정세를 잘 꿰뚫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았을 거 아니에요. 요즘처럼 매스미디어가 대중매체가 발전한 것도 아니니까. 이런 말이 나와. 야, 이거 우리 한반도에서 영국과 러시아 군대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겠구나. 전쟁을 피하려면 그 당시에 불가리아처럼 영세 중립국으로, 지금은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그렇죠, 전 세계에서 영세 중립국으로 선포를 하는 게 옳겠다. 그럼 전쟁 못하게 돼 있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조선 중립파론이, 조선을 영세 중립국으로 만들자는 얘기야. 조선 중립파론이 대두가 되는 거예요. 대두라는 말을 좀 다르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큰 머리가 아닙니다. 두각을 나타냈다. 나타났다! 이런 얘기지. 그죠? 그래서 또 좋은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이건 난이도 높아요. 중립이라는, 조선을 중립화하자, 조선을 중립하자는 말이 나오면 그것의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 제가 볼 때 이 정도도 역시 현 국사에서 최고 난이도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거문도 사건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거문도 사건은 어느 나라 애들이 우리나라의 섬 거문도를 무단 점령했다? 영국이 점령한 거다. 뭐를 할 목적으로?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할 목적으로. 그랬더니 정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이러다가 한반도에서 전쟁 나겠다, 러시아와 영국이. 그러면 조선을 영세 중립국으로 만들면 전쟁의 포화 속에서, 참화 속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이 나오게 됐다. 이게 같은 85년의 주장이에요. 제가 지금 연도에 동그라미 시단도 꼭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보시는 페이지 79페이지부터 다음 페이지에 80페이지에 있는 하단까지 요 내용만 인지하시면 충분히 먹거든요. 이해되시겠죠? 물론 제가 지금 요 얘기를 먼저 하고 들어가는 게 순서이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이건 큰 그림으로 80년대는 개화정책이 추진됐고 그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로 99년들의 반란. 그죠? 그런데 이것이 진압되고 나서도 역시 민비 애들은 정신 못 차리고 청나라 따라서 천천히 하는 온건 개화파적 모습을 보이니까 빡친 급진 개화파는 일본처럼 바꾸자 그래서 이렇게 우정국 개국 축하연으로 정변을 일으켜서 일단은 성공한 듯 보인 게 3.1천하인데 그러면서 인민평등권 제정하자는 주장되는데 민비가 또 청나라한테 쓸데없는 요청 해대면서 민비 때문에 짜증이 나요. 실패했죠. 그래서 뭐 이때 많은 사람들이 망명을 갑니다. 급진과 앞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도 계시고요. 일본으로 망명 가겠죠. 아니 당연히 일본을 메이지 유신을 지향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망명을 가도 일본으로 가지 청으로 가겠어요. 상식적으로. 그죠? 우리가 서광범이라든지 그 유명한 김옥균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중에 곧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독립협회 멤버로 유명한 서재필도 이때 20대 때 요즘에 장관 말고 차관 있죠. 차관을 했어요. 우리 20대 즈음에 우리 학생들 반 정도 했죠. 그죠? 도대체 사법시험을 언제 패스한 거야? 행정고시를. 그죠? 이렇게 됐었는데 실패했다. 3.1천하 주장 꼭 기억하지. 이건 무조건 나와 이거. 그 다음에 두 사건의 공통점은 조선에 대한 청해 영향력 강화. 그러던 와중에 거문도 사건이 빵 터졌다. 영국 애들이 우리나라 섬 무단 점령했다. 러시아 내려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영문 없는 사람들은 이거 한반도 전쟁이다. 조선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하려면 중립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만 살을 붙이면 돼. 개화정책 80년대 어떤 게 대표적이냐. 그게 바로 지금 보시는 78페이지 하단에 있어요. 요것만 가볍게 키워드만 몇 개 잡아두시면 요 챕터 10까지 끝나는데 이게 양이 제일 많아요. 우리 전체 수능 특강에서 국사. 자, 5번 개화정책의 추진 볼게요. 정부의 개화정책 추진. 이때 정부는 민씨 정권이야. 그지? 옆에다가 80년대라고 적었지? 옆에다가 온건개화파 주도라고 적어. 천천히 청을 모델로 하는 애들. 그죠? 이래서는 안 돼요. 제가 늘 수험생한테 우리 현장에서 만날 때 있잖아. 사람은 180도 변해야 된다. 입시에 실패했다? 그럼 180도지 179도도 성공한다는 장난 못한다. 저도 재수했다고 말씀드리면서 그 설레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애들 대박 나더라고요. 저는 5도도 안 변해서 이렇게 썩 영화로운 결과는 못 얻어냈지만. 자, 정부의 개화정책 추진 볼게요. 통리기만 요거 밑줄 가볍게 그으세요. 외우지 마시고 통아저씨 그래도 돼. 통아저씨. 통리기만은 안 해준다고 찝찝한 그런 표정을 지을 필요 없어요. 이거 학교 내신 아니잖아. 그치? 통리기만이라는 게 80년대 우리나라의 개화정책. 또 우리나라래. 조선의 개화정책 추진의 핵심 기구야. 그죠? 됐죠? 통. 그 다음에 신식군대인 별기군 밑줄. 구식군대는 이름 외우지도 마. 이것에 대한 서로의 충돌이라는 표현보다는 개화정책이 너무 별기군 위주로 신식군대로 간다는 반발이 이목올라.
그죠? 그러면 물어볼게. 별기금 몇 년대 만들어져? 80년대. 통리금은 몇 년대? 80년대. 그러면 되는 거야. 그걸 모르는 수험생들이 내가 볼 땐 99.9%거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근대 시설 세 번째 칸에 보시면 기기창은 무기. 이런 건 사랑의 짝대기 문제로 뭐 바르게 연결하는 문제 안 나오니까 쫄지 마시고, 기기창, 방문국. 이 방문국이 바로 뭐예요? 신문 만들어내는 거죠. 인쇄 업무. 거기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역사 최초의 신문이 한성순보. 한성이 바로 서울의 예드림이거든요. 이해되죠? 순보의 순자는 무슨 숫자냐 질문하시는데 10일에 한 번씩 찍어요. 원래 일보 그러면 뭐야? 매일 나오는 거고, 주보 그러면 주마다 나오는 거고, 월보 그러면 달마다 나오는데 순이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지. 그러실 수 있어. 10일에 한 번씩. 뭐 그게 시험일 수는 없겠지만 방문국. 그 다음에 전환국, 화폐도 찍어내고, 우정총국은 아까 얘기했던 우정국. 요거. 이런 거 다 지금 몇 년대요? 80년대. 그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전환국이 뭐했다, 방문국이 뭐했다 모르셔도 돼. 정말 제가 아주 강사의 양심을 걸고 몰라도 되는데 이건 몇 년대 처음 만들어진 거야? 80년대. 오른쪽 페이지 가볼게요. 여기 외교사절과 사찰단인데 쫄지 마. 편하게 가. 수신사는 일본에 파견한 외교관이야. 그 당시 80년대 뭐라고? 80년대 일본에 파견한 우리 외교관. 여러 사람 있는데 몰라도 돼. 조사시찰단. 조사가 조선 선비의 줄임말이야. 조는 조선이고 사는 선비사자니까. 조선 선비 시찰단. 어디에 파견해? 일본이야. 수신사하고 조사시찰단은 다 일본에 파견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 수신사는 외교관, 공무원이고 조사시찰단은 선진문물 견학단이야. 이해되시겠죠? 이해만 하세요. 결과적으로 이런 게 다 몇 년대 파견했다 할 시험이야? 그렇지, 80년대. 쉽지? 영선사라고 밑에 있지? 이건 청나라에 파견하는데 무기 제조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서 오는 거야. 동아시아사라는 또 그 문과 쪽에서 특별한 과목을 선택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 난징의 금능기지국이라고 그 청나라가 좀 발전이 늦어지니까 좀 더 빠르게 발전하겠다고 무기 제작하는 장소를 만들어놨어요. 그걸 배우러 간 거야. 근데 그렇게 시험 안 나와. 동아시아에도 모르는 데 있어. 그러니까 편하게 영선사는 무기 제조를 배우러 갔는데 청이야. 몇 년대야? 그렇지. 그게 현 수능의 수준이야. 80년대. 그 다음에 보빙사라고 보이지? 보빙사는 아까 조민수 통상조약 얘기 들었잖니. 80년대 초반에 체결된 거. 조선갑이고. 그거에 대한 답례 형식으로 미국에 파견하는 거야. 물론 제가 지금 뭐야 문제 안 나올 확률이 99.9%야. 묶어서 몇 년대가 제일 중요해? 80년대. 뭔가 좀 특이하다 그래서 보빙사. 이 보빙사 한자어예요. 이거 외래어가 아니라 영어가 아니라 보빙사는 미국. 요 정도만 아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주도 세력은 누구였던 거야? 민비일파. 민비일파는 근데 어느 교합파? 온건교합파. 어느 나라 모델로 해? 청. 느리게 속 터져? 합신정변. 오케이? 80년대다. 이게 포인트야. 이 정도만 알면 여러분들 점수 그냥 한 문제 가볍게 먹어. 자, 밑에 이제 그런 구도에서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 6번 있지 않니? 이거를 이전에 또 빡센 구대 국사 얘기 자꾸 하는데 이걸 시기별로 10년대별로 다 나눠서 외우는데 그럴 필요 없어. 한자만 하시면 돼. 아까 제가 위정척사 설명드렸죠. 위정척사는 문호를 열자는 거야, 닫자는 거야. 서구 세력 싫어. 문호 닫자 이거야. 그럼 한자 공부만 하면 돼. 뭐 그게 더 두려워요 이러신 분 있지? 아니야. 제 말 듣고 마음 편하게 봐. 1860년대 칸 시기 구분하지 말고 거기 활동이라는 판에 보면 통상반대 있어. 통상반대가 뭐야? 반대는 뭐 알 테고 통상. 상업적으로 통한다는 뜻이야. 무역이지. 무역반대. 무역 누가 구해? 서양 세력과 하잖아. 반대. 그러니까 위정척사 사상에 입각한 사람들이 주장할 만하지. 그러니까 그것만 이해하시면 된다니까. 그 다음에 척화주전. 쫄지 마. 이거 어디서도 나왔던 단어니? 평자어른한테도 나왔던 거야. 그치? 화친, 화해하는 걸 배척하고 싸움을 주장한다. 척화주전. 그죠? 그러니까 척화주전은 그럼 나는 병자론인 줄 알았는데 이런 되도 안 될 소리는 하지 말라고. 서양 놈들하고 싸우자! 이런 주장을 했던 게 척화주전이야. 그럼 이게 위정척사지 개화 마인드야? 아니지. 됐어. 오른쪽에 개항반대. 항구 열지 말자. 항구 왜 여느냐? 왜 부산, 원산, 인천 여느냐 제2장. 그럼 부산, 원산, 인천이 강화도 지역의 내용이잖아. 그럼 강화도 지역 몇 년대라 했어? 70년대지. 그럼 개항반대라는 단어 몇 년대가 되는 게 맞죠? 70년대 맞지? 근데 그렇게도 안 나온다니까? 이게 위정척사인 줄 알면 돼. 외양일체. 무슨 뜻이야? 고양이도 아니고 외양. 미안해. 쪽발이 외자. 서양양자. 쪽발이나 서양놈이나 같다. 결과적으로 서양놈들이 자꾸 문호 열자고 해서 흥선대고 싸우는데
70년대 강화도 약으로 일본에 의해서 문호가 열리니까 그거 반대. 위정척사지. 그래, 위정척사만 알면 되는 거야. 예전엔 나 70년대 모르면 죽어라 그랬어. 근데 죽을 필요가 없어요. 몰라도 다 명문대 가는데. 키워드. 자, 그 다음에 80년대 요 단어는 밑줄 그으셔야 돼. 영남만인선. 뭐 이만손이다 이런 사람 몰라도 되니까. 영남은 지금의 경상도를 요즘도 영남 지역이라고 그러지. 영남 지역에 무려 만 명이야. 만 명의 유생들, 성리학자들이 조선 책략 쓰레기 책이다 그러면서 상소를, 저 중앙정부에 상소를 보낸 거야. 됐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영남 지역의 유생들, 성리학자들이 문호 열지 마세요. 조선 책략은 쓰레기 책이니까 영남만이죠. 아까 제가 위정척사하고 조선 책략이 연결된다고 그랬지. 고종과 민비는 문호를 열고 싶다. 그래서 조미소 통상 문호 열었고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는데 조선 책략이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근데 조선 책략은 또 반대로 문호를 닫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발감이야. 그래서 상소가 중앙정부에 쏟아지는데 그게 뭐야? 영남만인소. 영남만인소는 무조건 무슨 말의 키워드야. 어떤 단어에 위정척사. 오케이? 쉽잖아. 자, 90년대 항일이병 쪽발이하고 맞서 싸우자. 그럼 이게 당연한 거 아니니? 위정척사? 위정척사의 개념만 하시면 다 연결하지? 시기 구분하지 말자. 됐어요? 자, 그럼 이모군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곳의 키워드 설명드렸죠? 말씀 밑줄 그시면 될 것 같아. 그지? 다음 페이지 넘겨서 개화파 형성과 분화 이미 다 말씀드렸어. 뭘 말씀드려? 개화파는 온건과 급진이 나눠진다. 지금 중괄호 2번에 있지. 별표 하나 쳐. 사람 이름 몰라도 돼. 온건 개화파는 김홍집 밑줄 그시고 민비라고 적어. 민씨 일파. 청의 양무운동에 영향을 받았대. 밑줄 거. 청나라의 개화운동을 양무운동이라고 그래. 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해. 근데 얘네들은 자기 몸을 싹 못 바꿔. 확 180도로 못 바뀌지. 그래서 나오는 말이 동도석이야. 밑줄 가볍게 이해만 해. 동쪽에는 정신이 있고 도가 정신도자거든. 서양에는 기술이 있다. 서기. 이 얘기는 정신을 안 바꾸고 서양 기술만 싹 베끼겠다. 이미테이션 하겠다. 라는 개수작이지. 이러니까 확 바뀌지 못하고 스텝 바이 스텝 점진적이에요. 천천히가 점진적이잖아. 그치? 그런데 온건개화파는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모델로 삼았다니까? 그러니까 성공할 리가 없는 거야. 안 봐도 비디오지. 그런데 급진개화파. 자, 가장 대표적인 김옥균 밑줄 정도 보시고 박영유. 이 사람이 바로 고종합 쪽의 철종의 사위인데 이런 얘기하면 또 부담스러워. 그치? 자, 일본의 메이주신 본바다 밑줄 급진적 개혁 밑줄. 누가 주도했어? 갑신정변. 그지? 오케이. 자, 갑신정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 키워드 찾으시면 되겠죠? 우정국개국 주가연 3.1천하 인민평등권. 그죠? 실패. 청해 영향력 강화. 그죠? 그러면서 체결되는 조약이 있어. 요거는 책에서 밑줄을 그시면 돼. 또 이때도 이 급진개화파들이 그러니까 일본의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는데 청나라 군대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다가 일본군하고 충돌이 생겨요. 그래서 일본 공사관이 일부 또 파괴되고 불타거든요. 그에 대한 배상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한성조약. 이건 누구하고 누구의 조약이야? 그렇죠. 조선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일본의 조약이야. 왜 청나라가 일본 공사관 공격했는데 조선이 배상을 해요? 조선이 불러들였잖아. 그거 가지고 자꾸 이상한 생각하지 마. 이건 제가 볼 땐 100배 다 민비가 잘못한 거니까. 거기다가 하나 꼭 기억해도 여기서 이거 중요하다. 청과 일본 사이에 조선이 빠져있죠? 청과 일본 사이에 다시는 이런 조그만 무력 충돌이라도 우리나라 사이에는 있으면 안 된다. 청과 일본 사이에서. 그러면서 체결되는 게 텐진 조약이야. 뭐 지금 중국에는 지역 이름이죠. 텐진. 이 텐진 조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어? 듣기만 해. 빨리 조선에서 우리 군대들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 빠져나가자. 조선에서 철수하자. 그리고 나중에 조선의 군대를 파병하게 될 때는 서로 연락하자. 이게 나중에 10년 뒤에 1894년 연도 외우지 말고 청일전쟁의 발단의 원인이 돼. 뭐라고? 한반도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거의 뭐 동북아시아 쪽에 확산이 되는 청일전쟁의 원인이 되는 게 바로 무슨 사건? 갑신정변. 이모곤란이 아니야. 갑신정변 이후의 움직임이야. 이 정도만 기억해도. 제가 목소리 크게 올린 것만 기억해 두세요. 그럼 사이즈 딱 나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키워드 찾을 수 있죠? 텐진 조약 다 나와 있네요. 갑신정변은 자료 프로세스에서 뭐라고 되어 있니? 우정국이라는 단어 있지. 그럼 눈치 빡 채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수능의 수준이야. 그리고 나서 무슨 사건이 있다 그랬어 밑에? 거문도 사건. 영국이 러시아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선물부단 점령했다. 그랬더니 한반도에서 전쟁 날 것 같다. 우리를 뭐하자? 중립화하자. 그죠? 그 얘기 다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시간이 좀 맞춰졌는데요. 문제 몇 문제 되진 않습니다. 문제가 페이지 분량이 많으니까 문제도 많은데 이건 제가 선별해서 다음 시간에 풀고 한 5분 정도 챕터 11 1800 폭풍의 시대 1890년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